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범 교실의 돈쌤입니다. 오늘은 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세 가지의 높은 게 우리 투자자들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이제 강달러다. 그 중에 여전히 달리고 있는 유가를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파란색이 유가고요. 7월 초만 하더라도 70달러 언저리에 있던 게 어느덧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기 거의 이제 90달러를 넘어가지고 한 두어 달 만에 한 거의 30% 가까운 높은 상승을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얀색은 이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는 10년물 장기채의 금리인데요. 한 8월 정도까지는 이 뭐 유가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국채의 이제 발행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국채 시장이 이슈로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거기에서 유가까지 더해져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을 조금 마음 졸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기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외신뿐만 아니라 지금 뭐 90달러를 너무 쉽게 넘어서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100달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일단 많습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100달러가 다시 얘기가 나왔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이제 뭐 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수요가 좋아진다는 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기름 쓸 일이 많으니까 기름값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급이 더 늘기보다 주로 차질을 얘기하겠죠. 차질이 발생을 하면은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름이 올라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우려의 이제 핵심 근원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은 이제 약간 공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뭐 70달러까지 내려가는 데는 경기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가는 당연히 내려갈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경제가 오히려 더 강한 게 문제가 아니냐, 수요가 만만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가장 감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한 연말에 아람코의 지분을 이제 추가 상장하기 위해서 그게 잘 되려고 하면 이제 기름값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이제 감산을 원래 그 연말까지 연장을 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우디지만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그 브릭스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기존에 이제 브릭스라고 하면 뭐 러시아 뭐 차이나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브릭스잖아요.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줄여가지고 러시아인데 여기에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6개 국가가 다 포함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우디도 포함되고요, 이란,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뭐 이런 쪽인데 일단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니까 만약에 브릭스가 지금 약간 뭐 브릭스 코인이니 뭐 하면 약간 달러 패권에 대한 좀 도전 아닌 도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또 물론 뭐 브릭스 화폐가 달러에 뭐 잽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얘들이 지고 있는 게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름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펙을 넘어서는 그 감산의 좀 새로운 주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좀 생기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의 그 추가 상장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브릭스가 한 6개 국가 정도가 더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될까? 이것도 그 그래픽 자료가 잘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기존의 거에서는 새로이 기존 게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이고 추가되는 게 초록색입니다. 6개 국가가 추가가 되면 GDP는 전체 글로벌의 29% 정도 될 것 같고 인구는 거의 절반이 육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한 6개 국가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뭐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고 뭐 인구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중국 인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6개 국가가 포함되면
그 기존의 것보다 2배로 되는 게 바로 이 기름 생산이에요. 뭐 일단 사우디 혼자서만 해도 이거 러시아가 기존에 뭐 한 12%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우디가 들어오니까 만약에 이거 브릭스가 이제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건 브릭스 오펙보다 더한 거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3%가 하나의 회의로 뭔가를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뭐 브릭스 플러스 차원에서 감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출이 되는 것들도 이제 뭐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약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 감산에 대한 새로운 주체,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요즘 또 중국 경제가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달 경제 지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안 좋은데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세 개의 공장 역할은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게 엄청나게 높은 숫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예상치를 다 하회하고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늘곤 있어요. 늘곤 있고 뭐 많이 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돼도 그럼 중국 경제가 움츠러들어 가지고 원유의 수요가 줄 알았는데 그거는 뭐 늘진 않더라도 뭐 줄지도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또 이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같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유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걱정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수준에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주장을 제가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공급적인 문제가 일단은 부각되고 있지만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주요 선진국의 원유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많으면 생산이 좀 줄여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거 미리 모아둔 걸 쓰면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근데 뭐 감산 문제야, 뭐 사우디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람코 상장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그런 공급적인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가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이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건 이제 유가입니다. 하얀색은 유가고, 그럼 이제 뭐 정유주나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XLE라고 이제 ETF 아실 건데 이건 이제 에너지 섹터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물론 사이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내 다 수렴을 해왔죠. 그랬는데 최근 유가는 평소보다 좀 강한 상승을 보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차이가 늘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서는 유가가 더 급등을 하니까 얘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고 100달러를 넘어가고 100달러를 넘어서 오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얘가 올라가서 괴리를 줄이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은 그림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든지 얘가 올라가든지 이 언젠가는 이 괴리를 수렴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얘가 내려올 확률이 높냐, 얘가 올라올 확률이 높냐, 요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나는 데는 대부분에 보면 이제 수급 이슈가 많죠. 수급 이슈라는 건 이제 진짜 이제 원유가 필요해서 막 더 오르기 전에 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좀 내려가나 했더니 다시 전고를 뚫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피곤한데 나는 어찌됐든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 좀 사야 되겠군이라고 해가지고 또 오히려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수요를 땡겨온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원유가 오를 것 같으니까 원유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조금 그래도 국지 있는 애들이 이제 많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점에
헤지 펀드들이 이제 원유롱, 그러니까 원유가 더 올라가면 수익 나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샀겠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올라서 얘네들이 진짜 기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실현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때가 또 오히려 원유가 좀 또 빠르게 또 내려올 수 있는 뭐 그런 또 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원유의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여름이 좀 지나가 약간 선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나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 계절적으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그냥 이제 노는 거 그만하고 이제 미뤘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로 9월부터는 연말에 추워져 가지고 난방 수요가 올라올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 원유 휘발유에 대해서는 좀 비수기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오펙이 얘기한 게 지금 이제 원유의 이제 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뭐 실제로 재고는 부족한 게 맞거든요. 요게 가장 지금 원유 상승의 가장 핵심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부족하고 부족해질 거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오펙에 대한 여기 소스가 나와 있잖아요. 오펙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0만 배럴이 이제 모자랄 것이다 연말이 되면 이건데, 근데 이거는 연말에 뭐 한다고요, 사우디가? 아람코 상장한다고 하니까 딱 그때가 딱 갑자기 이렇게 좀 되는 건 오펙 거는 약간 사심이 묻어 있는 전망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거를 봤더니 미국도 물론 사심이 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에너지청 있죠. 거기서 보면은 수급 불안이 있는 건 재고가 부족하고 재고 소진이 빠르고 이런 건 맞는데 수급분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계절성 이제 비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뭐 많이 방출했지만 전략 비축유로 완전히 다 방출할 수도 있다. 전략 비축유라는 게 뭐 이제 미국은 사실 전략 비축유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자기 땅에서 다 나는데 뭐 그냥 가격을 위해서 쌀 때 좀 사모았다가 비쌀 때 뭐 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이걸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게 이제 또 유가 상승의 한 주장이기도 했는데, 미국은 지금 전략 비축이 부족해가지고 아실 게 없거든요. 일단은 미국은 자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가 넘는 가격에 굳이 이걸 사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전략 비축기는 오히려 가격 하방에 힘을 제공했으면 제공했지, 지금 그거 채우느라고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유라는 게 뭐 코스닥 잡수도 아니고 2달 만에 한 30% 올랐으면은 이것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소진됐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유가가 오르든 뭐가 오르든 결국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새로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출발시키는 또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최대 걱정이잖아요, 그죠? 일단 뭐 원유가 오르면 뭐 다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의 전방위적인 하다못해 서비스 이런 것까지 모든 그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은 그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이제 사는 사람이 일단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내가 살 수가 있어서 계속 사면은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좀 다를 수 있긴 해요. 물론 유가가 정말로 그냥 보란 듯이 $100를 넘어버린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에너지나 식량 물가를 제외한 다른 소위 말하는 코어 근원 물가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면
이제 매크로 거시 경제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현재까지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유가가 오른 게 7월 초부터였고, 그럼 유가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한 두어 달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물가와 이제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된 거를 좀 보면, 일단 이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소매 판매, 미국은 이제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이게 또 서프라이즈로 반올림이 0.56이었는데 어쨌든 뭐 반올림이 0.6% 상승이 전월비 상승을 해가지고 우와, 미국이 소비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니,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 굉장히 느리겠군,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헤드라인 이야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제 분야를 나눠봤더니, 여기 0.56%가 올랐는데 이 색깔이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뭐예요?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0.56이 올랐는데 그 중에 0.393이 주유소예요. 그럼 일단은 물론 뭐 예상은 0.2% 상승, 그러니까 다 합쳐서 0.2%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상승할 걸 줄 알았는데 0.56 상승하면서 굉장히 뭐 놀라게 한 건 맞아. 근데 이게 주유소에서 쓴 돈이 많다니까 이걸 빼버리면 0.18이에요. 물론 뭐 기름을 이제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기름이 올라서 증가한 부분만 빼면 예상값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상이 0.2% 상승인데 주유소 빼면 0.18이니까. 그리고 그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의 한두 주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휘발유 가격도 원유는 7월 초부터 올랐지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이제 7월 말부터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유소에다가 바쳐야 되는 돈이 늘어난 건 이제 8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8월 CPI로 좀 발표된 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소매 판매를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 그 주유소에서 오른 만큼의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가 나와요. 오히려 감소가 나옵니다. 감소라고 하긴 좀 웃긴데 0.07% 감소고, 그리고 이제 뭐 근원만 보더라도 뭐 0.1% 감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8월 CPI의 휘발유 가격을 지금 발표된 소매 판매에다가 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그런 이거랑 비슷한 역시 요거 빼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기름값이 오르든 뭐가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초반만 하더라도 21년까지 굉장히 호황장이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원 받은 것도 많아요. 예, 그리고 물가가 좀 이제부터 좀 지금보다 물가가 좀 낮았고 금리도 낮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에 대한 비중도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줄이지 않죠. 전반적인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계속되면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이어진다, 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자금 대출 막아주던 것도 이제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쌓아놨던 그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뭐 약간의 여유 자금도 거진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값이 오른 만큼 다른 걸 안 쓰게 되죠. 예전에는 어떻다? 기름값도 오르지만 왜 이렇게 올라 하면서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뭐 모든 밀어 올릴 수 있지.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곤 다 오르네. 뭐 사실 월급도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신 건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면 요건 빼야 되거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CPI에서 기름값이 차지한 게 한 7% 정도 돼요. 그럼 7%의 비중은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까진다니까.
내가 오늘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기름 없다고 해가지고 주유소 갔더니 리터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이후에 오늘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손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1,700원 뭐 이 정도 있다 2,000원 정도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내가 쓰는 돈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드러나고. 다른 것들 보면 요거 주유소 요거 빼면 전부 다 납작해졌죠. 납작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갔던 걸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더 마이너스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더 오를지언정 다른 소비는 줄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유가가 물가를 잡아버려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언제는 사람들이 뭐 그 수요가 강하고 소비가 강해서 물가가 잘 안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유가가 잡아줄 수도 있다니까. 지금은 다 살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다. 그 긴축이 시작되기 그때 막 시작될 때랑 인플레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지갑에 여윳돈이 많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계산은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물가 오른 것 중에서도 이제 근원 물가 이제 에너지하고 식량을 뺀 거죠. 거기에서도 오른 게 근원 물가가 오른 게 0.2% 그러니까 0.2%인데 0.2%가 올랐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0.2%는 뭐 때문에 올랐냐? 이걸 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여기서 0.12% 그러니까 0.2 0.22%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입이 꼬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 물가에서 근원 물가가 오른 거, 근원 물가가 오른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기름값 그리고 또 식품값은 근원이 아니죠. 그거 빼고 근원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게 0.2%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0.22%에서 그 중에 한 절반쯤 되는 0.12%도 사실 운송 서비스인데 운송 서비스라고 하면 거기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뭐 여하튼 뭐 자동차 관련입니다. 운송이니까.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번에는 그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차값이 좀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 교통사고 위험률이 떨어져요. 교통사고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좀 내려갔어요. 위험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위험률이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근데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지난해에는 오히려 낮았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는 한 3년 코로나가 이제 한 3년쯤 됐죠. 그 전과 후로 지금 한 18% 정도, 거의 20% 정도로 올랐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미국도 별의별 뉴스가 다 있었잖아요. 뭐 하와이에 불나고 그렇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 기후가 일어나 주로 차들이 떠댕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 기후들도 물론 뭐 천재지변은 또 뭐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률도 높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 위험률이 갑자기 올라간 거는 코로나 때문에 묶어놨다가 풀려나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일회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근원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 절반은 일회성 요인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헤드라인 물가, 기름값까지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는 사실 기름값이 다 했다. 그러면 막말로 기름값만 어떻게 좀 빠지면 물가는 오히려 확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경제가 좋아서 그리고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뭐 GDP는 좀 천천히 발표가 되니까 요즘 많이 보는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가 있잖아요. 그게 한때는 뭐 3분기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최고점이 5.9였습니다. 5.9. 그랬는데 지금 한 4.9 정도로 이제 창보다 빨리 빠졌죠. 4.9도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5.9에서 꽤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씩은 슬로우 다운하는 게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물가라고 하면 특히 연준과 파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원 물가에서는 대부분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데 주거비는 이번에 발표한 CPI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0.2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21년 8월 이후로 최고로 낮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락세가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연말로 갈수록 이 추세를 이어가겠군. 그러면 근원물가의 이번에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료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가장 그 비중이 높은 주거비는 예상대로 하향하고 있으니 헤드라인 기름값을 포함한 헤드라인은 다소 좀 올라갈지언정 연준이 생각하는 근원물가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유가가 100달러에 가깝거나 100달러 혹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그것만 보고 다른 거 판단하지 않고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죠. 사우디 감산하고 사우디가 뭐 금리 올린다고 해서 아람코 상장을 안 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연준 능력 바뀐 거죠. 뭐 물론 경제를 작살내 버리면 뭐 기름 소비가 작살날 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뭐 잃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 CPI 설명을 쭉 드렸는데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PPI도 이번에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다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의 그 큰 흐름은 근원이 가는데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왜 기름값을 근원에서 뺐겠습니까? 예, 워낙에 이건 들쭉날쭉 하니까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또 노이즈가 좀 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이야기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이 부동산은 나쁘더라도 어쨌든 이제 경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오히려 이제 어쨌든 부양을 좀 할 거니까 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선진국 또 원유 재고가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계속 소비를 이어가면 약간의 감산에도 쇼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물론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란 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그 뭔가 만들어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원자재 대표 주자인 이제 원유의 수입이 늘 것 같고 경제가 나빠지면 줄 것 같은데 중국은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싸면 많이 사고요. 비싸면 안 삽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고는 있으니까 싸면 많이 사놓고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 경제 상황하고 원유 수입량하고의 상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오히려 유가가 훅 내려갈 때 받쳐준 역할을 하고 또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가는데 힘을 빼주는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더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줄이고 있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죠. 근데 그 뭐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최근에는 원유랑 원유 다 올려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더 올랐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우랄 원유도 올랐거든요.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랐는데 문제는 그럼 러시아산이 많이 올랐으면 똑같은 양을 팔아도 러시아는 돈을 많이 이 정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경상수지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가 아니거든요. 경상수지거든요. 왜 그럴까? 일단은 러시아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안 사니까 러시아를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사는 고객이 중국과 인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서 중국이나 인도가 수입량을 줄였으니까 러시아의 경상수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특히 여기는 그냥 여기저기서 사는 게 아니라 특정 나라가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원유가 그렇다고 뭐 빠르게 내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세 자릿수로 뭐 바로 간다든지 해서 또 새로운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시작하기에는 원유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적들이 많아진 거죠. 적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중국은 더 비싸지면 더 안 살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바이든도 뭔가의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람코 상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해결될 이슈기도 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금 근데 이제 요즘 금리가 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 것 때문에 다시금 트라우마를 떠올렸는데 저는 뭐 유가가 다시 키를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시작이 되면 유가도 같이 거기다가 같이 올라타겠지만 유가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장관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그럴 만한 증거, 충분한 증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없고, 그리고 그 물가의 내부의 흐름도, 물가의 각 구성의 흐름도 근원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는 재밌는 게 예전에는 헤드라인이 더 오르고 근원이 천천히 올랐는데 이제는 이제 헤드라인이 더 빠지고 이제 그 근원이 더 빠지고 헤드라인하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근데 연준은 스스로 근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근원이면 PC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걸 해왔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포함되는 요거 가지고 뭔가 할 가능성은 현재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번에 또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그에 관련되는 이제 그 해석은 또 다른 영상에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오마이스쿨에서는 그 한 주에 한 번 정도 업로드하기 때문에 약간 업로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은 제 채널을 좀 구독하셔가지고 좀 빠른 영상을 좀 받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오픈 채팅방도 제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재미난 정보,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최근의 돈보험 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